오늘 함께 살펴볼 책의 주인공, 바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근대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혼란스러운 탄생의 순간을 이해하려고 평생을 바친 인물이에요. 베냐민은 현대 사회의 뿌리를 파고들면서 그 속에서 예술가, 특히 샤를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베냐민이 근대의 풍경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베냐민이 딱 보니까 기존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생각해보면 과거는 뭔가 매끄럽고 중단 없이 쭉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그려지잖아요. 진보라는 이름 아래서요. 마치 어제보다 오늘이, 이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베냐민은 바로 이 지점을 비판합니다. 이런 식의 서술은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 즉 그가 말하는 전통이 단절되는 지점들을 그냥 쓱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거대한 혁명이나 폭력적인 단절 같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벼랑 끝 같은 순간들이 이 진보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베냐민의 모든 탐구를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만약 역사가 그냥 쭉 뻗은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길이 뚝 끊기는 험난한 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파편들, 그 충격적인 순간들을 포착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잘 짜인 이야기 대신에 부서지고 흩어진 조각들 속에서 진짜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 바로 그걸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베냐민이 내놓은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그는 역사를 더 이상 하나의 이야기로 읽지 말고 마치 한 장의 강렬하게 구성된 이미지처럼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몽타주라는 아주 독특한 기법을 제안하죠. 몽타주, 이거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장면들을 척착 붙여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기법이잖아요. 베냐민이 바로 이 영화 기법을 역사 연구에 가져온 겁니다. 이게 그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역사적 사실들을 원래 있었던 자연스러운 시간 순서나 맥락에서 일부러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놓거나 쾅 하고 부딪히게 만들어서 기존의 매끄러운 역사 이야기가 감추고 있던 과거의 모순과 숨겨진 진실이 마치 스파크처럼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 비유가 베냐민의 방법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는 경제가 문화를 그냥 결정짓는다고 단순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저녁에 과식을 하면 그게 꿈속에서 막 귀괴하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처럼 한 시대의 경제적인 조건들도 문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처럼 왜곡되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 시대의 문화를 제대로 분석하기만 하면 마치 꿈을 해석하듯이 그 시대가 감추고 있던 진실과 모순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베냐민은 자신의 이 새로운 역사 탐구를 위한 거대한 실험실로 19세기 파리를 선택합니다. 그에게 파리는 그냥 프랑스의 수도 그 이상이었어요.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막 벼려지고 있던 모든 것이 들끓는 거대한 욕망로, 바로 도가니였던 거죠. 19세기 파리를 상징하는 공간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아케이드입니다. 이 아케이드는 당시 최신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밤거리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가스등이 처음 등장하고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넓은 내부 공간을 철골 구조로 만들어내고 그 위를 거대한 유리 지붕으로 덮어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했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최신 기술이 주로 전시장이나 기차역처럼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공간을 위해 쓰였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산업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도시 풍경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냐민은 왜 이렇게 아케이드에 주목했을까요? 아케이드는 참 묘한 공간이었거든요. 분명 지붕이 있으니 실내인데 길처럼 모두가 지나다니니 거리 같기도 하고요. 공적인 공간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아늑해서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이면서 동시에 성스러운 공간 같기도 했죠. 이렇게 애매한 경계 위에 서 있는 아케이드야말로 베냐민이 보기에 19세기 전체가 가진 모순과 특징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축소된 세계, 즉 마이크로코스모스였던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세계, 19세기 파리의 독특한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베냐민은
아주 특별한 개념 하나를 가져옵니다. 바로 판타스마고리아라는 개념이에요. 이 판타스마고리아라는 단어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원래는 그냥 극장에서 유령 그림자 보여주던 단순한 시각 장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카를 마르크스가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상품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물건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용 가치를 넘어서 뭔가 신비로운 아우라를 갖게 되는 현상, 바로 물씬 숭배를 설명하면서 이 개념이 사회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만국박람회 같은 거대한 스펙타클이 열리면서 사람들은 상품 그 자체를 숭배하는 거대한 의식에 참여하게 됐고요. 마침내 베냐민이 이 단어를 가져와서 상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현란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기만적인, 마치 꿈과도 같은 현실 인식 상태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판타스마고리아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베냐민은 두 가지를 짚습니다. 바로 주의 분산과 소외예요. 사람들은 이 화려한 상품의 세계, 판타스마고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잠시나마 자기 자신을 잊고 싶어 합니다. 정신을 팔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환상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아주 모순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베냐민은 파리 문화 곳곳에서 이 거대한 꿈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장치들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패션은 살아있는 우리 몸을 마치 상품처럼 무기적인 것처럼 만들죠. 도박은 어떻고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본주의 시장처럼 시간을 순간의 자극으로 바꿔버리는 마취제 효과를 합니다. 당시 유행했던 파노라마 그림은 도시 안에 가짜 자연을 들여와서 진짜와 환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생리학이라고 불렸던 사람 유형 분석하는 대중문학은 낯선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짓된 확신을 심어줬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눈부시지만 기만적인 판타스마고리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롭고 어지러운 도시 풍경 속을 살아가는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베냐민은 여기서 아주 독특한 하나의 인물 유형을 발견합니다. 바로 플라네르라는 인물이죠. 플라네르, 단순히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산책객이라고 생각하면 좀 부족합니다. 그는 도시의 혼돈 속을 유유히 거닐면서 모든 것을 관찰하지만 절대로 그 속에 완전히 섞여들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한 발짝 거리를 두는 참여자인 동시에 관찰자인 아주 모순적인 존재죠. 말하자면 지식인이긴 한데 그의 무대는 조용한 서재가 아니라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인 셈입니다. 이 플라네르라는 인물이 얼마나 새로운 존재인지는요, 당시의 전형적인 부르주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부르주아에게 세상은 사무실이라는 현실과 집이라는 환상으로 딱 나뉘어 있었어요. 그들의 안식처는 사적인 공간, 바로 실내였죠. 하지만 플라네르는 이 안락한 실내를 박차고 나와서 거리를 자신의 집으로 삼습니다. 그에게 군중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을 주는 성역이고요. 거슬벽에 걸린 유화 대신 화려한 상점 간판을 장식으로 여깁니다. 그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대신 아스팔트 위를 식물 채집하듯 탐험하면서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철학자 게오르크 짐멜이 대도시의 새로운 감각 경험을 이렇게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도시에서는 청각보다 시각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시선만으로 스쳐 지나가야 하는 상황. 이게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관찰하는 시각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감각의 변화가 플라네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플라네르의 산책은 결코 한가로운 여가가 아니에요. 그의 경험 한가운데에는 끊임없이 어깨를 부딪히고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군중이 주는 충격, 즉 쇼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충격이야말로 근대라는 시대의 본질적인 심리적 경험이었고, 플라네르는 바로 이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존재였던 겁니다. 마침내 베냐민의 분석은 이 모든 근대적 모순들, 판타스마고리아, 플라누에르, 군중의 충격을 한 몸에 구현한 인물에게로 도달합니다. 바로 시인 샤를 보들레르입니다. 베냐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술가상,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저 높은 곳에 고고하게 떠있는 천재,
라는 낭만주의적 이미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보들레르의 위대함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이 문장이 베냐민이 말하는 보들레르의 영웅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동시대의 다른 예술가들이 근대의 추악함, 그 소외와 고독으로부터 애써 눈을 돌릴 때 보들레르는 오히려 그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는 파리의 충격, 더러움,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상처받을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죠. 바로 이것이 그의 위대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베냐민은 보들레르를 검격에 비유합니다. 정말 멋진 비유죠? 이 적대적인 도시 환경 속에서 시인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군중의 충격을 마치 검으로 막아내듯이 끊임없이 방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시가 내뿜는 독과 같은 끔찍한 경험들을 자신의 예술적 원료로 삼아서 악의 꽃이라는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의 영웅성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정치적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치열한 예술적 투쟁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베냐민에게 보들레르는 근대적 개인의 원형 그 자체입니다. 그는 부르주아적인 삶이 주는 안정감이나 안정망 같은 걸 모두 박탈당한 채 자본의 판타스마고리아가 지배하는 대도시의 차가운 거리로 내몰린 존재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분투했다는 바로 그 점에서 그는 근대성의 진정한 주체이자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근대라는 복잡한 미로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보들레르라는 영웅이 그 미로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로 들어가서 마주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다음 분석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터 베냐민이 분석한 19세기 파리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근대성이라는 거대한 꿈에서 막 깨어나려던 그런 도시였죠. 그 꿈은 새로운 형태, 새로운 공간, 그리고 새로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이 책에서 정말 흥미로운 주장을 하나 하는데요. 뭐냐면 한 시대가 다음 시대를 꿈꿀 때 그 꿈속에는 항상 아주 오래된 과거, 그러니까 계급이 없던 원시사회의 이미지가 섞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그 심장부에 역설적이게도 아주 오래된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이 거대하고 복잡한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19세기 파리의 심장부를 4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따라서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업과 꿈이 뒤섞인 공간, 아케이드부터 시작해서요. 개인의 환상이 집약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도시를 배회하던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파리라는 도시를 아예 외과 수술하듯 바꿔버린 오스만의 도시 개혁까지 살펴볼 거예요. 이 4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근대적 경험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지도가 서서히 그려질 겁니다. 자, 우리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완전히 공적인 공간도 그렇다고 완전히 사적인 공간도 아닌 아주 혁명적인 새로운 공간입니다. 19세기 전체의 상징이 되어버린 바로 그곳 파리의 아케이드에서 시작하죠. 베냐민에게 아케이드는 그냥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시대 전체의 전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물 같은 거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리로 된 지붕,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을 가진 복도가 건물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빛은 위에서 쏟아져 들어와 내부로 환하게 밝히고 그 양옆으로는 당대 가장 우아한 상점들이 쫙 늘어서 있죠. 이것은 거리이면서 동시에 실내였고 시장이면서 동시 꿈의 궁전이었습니다. 베냐민은 바로 이 모호함이야말로 19세기 부르주아 시대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케이드라는 혁신적인 공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2가지 아주 중요한 신기술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밤을 낮으로 바꿔버린 가스등입니다. 파리의 밤을 처음으로 환하게 밝힌 불빛이 바로 이 아케이드에서 켜졌다고 해요. 그리고 2번째는 철이라는 새로운 건축 재료의 등장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집을 짓는데 철을 쓰는 걸 꺼려했는데 전시장이나 기차역처럼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에는 이 철이 완벽한 재료였던 겁니다. 이 2 기술이 만나서 아케이드를 상품을 향한 순례지이자 훗날 우리가 아는 백화점의 원형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여기서부터 베냐민의 분석이 정말로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아케이드가 사실은 이중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2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봐요. 겉으로 보기엔 아케이드는 명백히 상업 공간이죠.
부르주아 계급이 온갖 사치품을 소비하는 말 그대로 순례지였어요. 그런데 샤를 푸리에라는 유토피아 사상가는 이 자본주의의 상징물에서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는 아케이드를 보고 자신의 이상사회인 팔랑스테르의 청사진을 떠올렸던 거예요. 이 팔랑스테르라는 건 판매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동 거주를 위한 공간,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도시 전체로 확장시킨 거대한 유토피아였던 거죠. 이 문장이 정말 베냐민 사상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나은 미래, 더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꿈이 하필이면 자본주의의 가장 새로운 발명품 속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프리의 상상 속에서 상업을 위해 만들어진 아케이드는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 도덕조차 필요 없게 되는 이상적인 거주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그는 인간의 온갖 열정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인간 기계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었어요. 자본주의의 발명품이 유토피아의 재료가 되는 이 놀라운 역설, 이것이 바로 베냐민이 포착한 근대의 꿈이었던 겁니다. 자, 아케이드라는 반쯤 열려있던 꿈의 공간을 봤으니 이제 그 개념적으로 정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안적인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 부르주아 가정의 아주 사적인 세계, 바로 실내입니다. 루이 필리프 시대에 이르면 사적인 개인이라는 존재가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냉혹한 현실과 직접 마주해야 하는 업무 공간, 즉 사무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모든 환상을 지키고 가꾸는 안식처, 바로 실내입니다. 개인은 사무실에서는 상업적인 현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집안에서만큼은 그 모든 걸 잃고 오직 자신만의 우주를 구축하려고 애썼던 거죠. 여기서 베냐민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판타스마고리아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래 판타스마고리아는 18세기에 유행했던 스크린의 유령 같은 이미지를 비추던 일종의 환등장치 이름이었어요. 베냐민은 이 단어를 빌려와서 자본주의 상품 문화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환각을 설명합니다. 상품들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꿈처럼 황홀하고 매혹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현실의 생산관계를 가려버리는 기만적인 환상이라는 거죠. 마르크스가 말했던 상품 물신성과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상품들은 마치 원래부터 고유한 가치를 가진 것처럼 우리 주위를 떠다니지만 그 본질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판타스마고리아의 정점이 있는 것, 그 결정체가 바로 집이었던 겁니다. 개인은 이 네 개의 벽 안에서 자신만의 우주를 조립하려고 해요. 먼 곳에서 온 물건,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의무를 수집품이나 기념품 형태로 가져와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드는 거죠. 이곳은 바깥의 혹독한 시장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피난처였던 셈입니다. 고독한 영혼의 변용, 이것이야말로 실내 공간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이 한 문장이 19세기 실내 공간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이 공간은 그냥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특별석, 일종의 개인적인 연극 무대였던 셈이죠. 근대성이라는 혼돈에 맞서서 통제와 의미의 환상을 창조하기 위한 아주 필사적인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하고 사적인 세계가 영원할 수는 없었겠죠. 베냐민은 세기 말에 등장한 아르누보 운동에서 그 종말의 징후를 읽어냅니다. 아르누보는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내면성을 외부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얼핏 보면 실내 공간의 환상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냐민은 그 안에서 정반대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립된 개인의 환상에서 벗어나려는, 그 견고한 껍질을 깨트리려는 인류의 최초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파리의 새로운 공간들을 탐험해 봤으니 이제 그 공간들을 채우고 걸어다녔던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아주 독특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태어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물들이에요. 그 첫 번째 인물은 뭐니 해도 근대 파리의 상징, 바로 플라네르입니다. 목적 없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산책자이면서 동시에 군중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열정적인 관찰자이죠. 플라네르에게 거리는 자기 집 거실과도 같아요. 건물들의 외벽은 그의 서재가 되고
길가의 신문 가판대는 도서관이 됩니다. 그는 마치 식물학자가 식물을 채집하듯이 아스팔트 위에서 식물을 채집하며 도시라는 거대한 정글 속의 인간 군상을 수집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하지만 플라네르를 그냥 낭만적인 방랑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시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현실에 내던져진 예술가, 즉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겉으로는 아주 한가롭게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산책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논리를 파악하고 자신의 관찰을 표유통이라는 신문 연재물의 형태로 상품화해서 팔 구매자를 찾는 것이죠. 그의 그 느릿한 걸음은 분업화된 산업 생산의 정신없는 속도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기도 했고요. 이 한가로운 플라누엘의 그림자 속에는 그의 좀 더 정치적인 사총격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업적 음모가죠. 오규스트 블랑키 같은 인물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들은 도시의 밝은 대로가 아니라 어두운 이면, 값싼 성술집이나 숨겨진 골목에서 비밀스럽게 혁명을 모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플라누에르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사회의 경계에 서 있던 보헤미안인 경우가 많았어요. 칼 마르크스는 그들을 아주 절묘하게 혁명의 연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이 그들의 모순적인 성격을 정말 정확히 짚어내는데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사회를 냉철하게 분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연금술사들처럼 아주 강박적인 비밀주의와 신비한 의식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도시의 그림자를 자신들의 실험실로 삼아서 음모와 신비주의를 뒤섞어 혁명이라는 환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배경이자 사실상의 동력이었던 익명의 대중, 바로 프롤레타리아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려서 그들을 상품 소유자들의 기이한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오직 경제적인 조건으로만 규정되는 새로운 인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은 바로 자기 자신의 노동력,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19세기 파리가 겪었던 가장 폭력적이고도 결정적인 변화, 그야말로 클라이맥스에 다다릅니다. 이 변화는 마치 살아있는 도시의 몸을 칼로 도려내는 대수술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단 한 사람, 조르주 에젠 오스만 남작이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명령을 받은 오스만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파리를 질서와 권력의 상징으로 재창조하는 것. 이를 위해서 그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중세시대의 파리 중심부를 정말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그 자리에 넓고 곧게 뻗은 대로를 뚫었습니다. 그의 이상은 막힘없이 길게 뻗은 조망, 즉 한눈에 도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각적인 권력이었던 거죠. 물론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위생이 안 좋다, 교통이 너무 복잡하다,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등등. 하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군사적,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넓은 대로는 과거 혁명의 상징이었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또 만약 시위가 일어나면 군대가 아주 신속하게 도시 곳곳으로 이동해서 진압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도시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물론 이 거대한 공사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경제적 목적도 아주 충실하게 달성했고요. 오스만의 도시계획은 사실상 사회공학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파리 중심부의 임대료를 엄청나게 폭등시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 외곽으로 전부 몰아냈어요. 그는 제국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뿌리 없는 도시 빈민들에 대한 증오를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가 벌인 거대한 공사 자체가 더 많은 지방의 노동자들을 파리로 몰아들여서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바로 그 뿌리 없는 인구를 오히려 더 늘려놓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재탄생한 파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근대적 경험을 낳습니다. 베냐민은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비유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만약 플라노에르가 공간의 판타스마고리아, 즉 도시를 배회하는 몽상가였다면 오스만 시대의 새로운 인간형인 도박꾼은 시간의 판타스마고리아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권거래소에서 벌어지는 투기는 시간 자체를 마약처럼 만듭니다. 과거와 미래가 단절된 채 오직 충격적인 현재의 순간만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간 감각이었던 거죠. 결국 보들레르가 거닐었던 파리는 과거의 유령과 새로운 시작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철과 유리로 유토피아를 꿈꾸다가 자본과 통제의 대류 아래 그 꿈을 파묻어버리는 도시였죠. 즉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지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스만의 직선 대로가 플라누에르가 헤매던 미로 같은 세상을 파괴해버렸다면 이렇게 폭력적으로 정돈된 근대 도시를 이해하고 또 표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새로운 시선, 어떤 새로운 종류의 예술이 탄생해야만 했을까요? 이 새로운 세계에서 개인과 예술가는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발터 베냐민의 책을 통해 샤를 보들레르라는 아주 복잡하고 매력적인 인물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보들레르라는 시인, 그 사람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췄었죠. 그렇다면 오늘은요, 글의 시가 태어난 무대이자 어쩌면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19세기 파리, 그 거대하고 역동적인 도시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로의 여정을요, 그냥 멀리서 아, 그랬구나 하고 둘러보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공간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베냐민이 근대성 그 자체를 압축해 놓은 하나의 작은 세계, 소우주라고까지 말했던 상징적인 공간, 바로 아케이드 속으로 우리 함께 직접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그냥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맥박이 가장 먼저 뛰기 시작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19세기 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베냐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마법 같은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판타스마고리아라는 개념인데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단어야말로 이 도시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진짜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판타스마고리아, 우리 말로는 환등상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게 뭐였냐면요, 19세기 초에 유행했던 일종의 오락이었어요. 깜깜한 방에서 마술 환등기라는 장치로 벽에 막 유령 같은 이미지를 비추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그런 거였죠. 베냐민은 칼마르크스가 상품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썼던 이 단어를 가져와서 파리라는 도시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그가 보기에 자본주의 아래의 파리는 거대한 환등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정말 황홀하고 매혹적이고 꿈 같은 세계를 계속해서 비춰주죠. 하지만 그 환상 뒤에 있는 기계장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계급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같은 진짜 사회적 현실은 철저하게 숨겨버리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보는 소셜미디어 피드나 아주 잘 꾸며진 쇼핑몰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모든 게 완벽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사실 복잡한 알고리즘과 치밀한 상업적 계산이 숨어 있잖아요. 바로 그게 베냐민이 말한 판타스마고리아의 본질입니다. 베냐민은 이 거대한 환상의 무대 위에 몇몇 핵심적인 배우들을 불러 세우는데요. 예를 들면 딱히 목적도 없이 도시를 어슬렁거리면서 구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 바로 플라누에르. 그리고 소비라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시이자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린 백화점 같은 것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팔고 있는 상품이 되어버린 매춘부라든가 순수해야 할 예술 작품마저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상품으로 변해버리는 현상까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요소들은 단순히 19세기 파리의 풍경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근베인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 이 새로운 상품이라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 세워진 첫 번째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쇼핑몰의 할아버지격이었던 공간, 아케이드. 파리에서는 파사주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케이드가 당시에 얼마나 혁신적인 공간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우선 건축 재료부터가 남달랐어요. 철골과 유리.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죠. 근데 이 기술이 그냥 튼튼한 건물을 짓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일시적인 목적, 즉 쇼핑이라는 행위를 위한 새로운 미학을 창조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건물 속에 감췄던 철골 구조를 아주 당당하게 드러냈고 유리 지붕으로는 환한 햇빛을 실내로 끌어들였어요. 여기에 인류 최초의 가스 등이 더해지면서 이 공간은 낮과 밤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캄캄한 밤에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쇼핑을 하고 산책을 즐길 수 있었죠. 바로 이런 환상적인 공간이 탄생한 겁니다. 베냐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외부의 거리와 내부의 건물이 뒤섞이고 상업활동과 여가활동이 구분되지 않는 초기 형태의 판타스마고리아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유토피아를 꿈꿨던 한 사상가가 있었어요. 바로 샤를 프리에죠. 그는 이 아케이드를 보면서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 함께 모여 사는 이상적인 공동체,
팔랑스테르를 꿈꿨던 거예요. 그는 이 아케이드를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조합 없게 어울려 사는, 그래서 굳이 도덕이라는 게 필요 없을 정도의 이상향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케이드는 사람들의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갑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교류와 소통보다는 오직 상업적인 거래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된 거죠. 베냐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유토피아적인 꿈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차갑고 비정한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반동적으로 변태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해냅니다. 아케이드라는 상품 세계의 소우주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스케일을 행성 단위로 키워볼 시간입니다. 그 세계가 전 지구적인 규모로 확장되는 현장, 바로 19세기의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볼거리였던 만국 박람회로 가보겠습니다.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보고 역사가 이폴리트 텐이 남긴 이 한 문장. 유럽이 상품을 보러 길을 떠났다.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한 문장이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구경이나 여행이 아니었어요. 마치 성지를 찾아가는 순례와도 같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경배하고 숭배하는 대상은 신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는 신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상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국박람회가 어떻게 상품을 신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는지 이해하려면 조금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의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이 의자의 사용가치라는 건 이 의자가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 몸을 잘 받쳐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이 의자를 사용하면서 얻는 구체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교환 가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의자가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어느 나라의 어떤 유명 브랜드 제품인지에 대한 추상적인 가치죠. 박람회는 바로 이 두 번째 가치, 교환 가치에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겁니다. 이 의자를 만든 장인의 땀과 기술, 그리고 그 의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편안함 같은 사용 가치는 화려한 전시 뒤편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직 가격표라는 추상적인 숫자만이 상품의 왕관이 되어 빛나고 있었던 거죠. 벤야민은 박람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그 논리를 3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분석합니다. 첫째, 모든 것이 볼거리인 화려하고 압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상품의 실제 쓰임새, 즉 사용 가치를 완전히 있게 만듭니다. 둘째, 관람객은 뭔가 배우거나 비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저 즐기고 구경하기 위해 이 환상의 공간으로 제발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핵심이에요. 이 거대한 오락에 흠뻑 취한 관람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즉, 상품의 조작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면서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마저 즐기게 되는 거죠. 결국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자기 자신도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기묘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냐민은 당시 활동했던 풍자화가 그랑빌의 그림에서 이 상품 세계의 환상이 우주 전체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랑빌의 그림을 보면요, 저 멀리 있는 토성의 고리가 마치 파리 아파트의 주민들이 저녁바람을 쐬는 주철 발코니처럼 그려져 있어요. 온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상품 전시장처럼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패션은 이 상품 숭배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아요. 패션이 살아있는 몸을 차가운 무기물의 세계에 결합시키고 시체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션은 유행에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딱딱한 코르셋 안에 가두고 비정상적인 실루엣으로 바꿔버립니다. 살아있는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나 생명력보다는 마치 마네킹처럼 정지되어 있고 이상적인 형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건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물의 규칙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아케이드와 박람회라는 어딘가 폐쇄적이었던 환상의 공간을 떠나서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스만 남작의 대대적인 도시계획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파리의 넓은 대로, 바로 불바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인류는 역사상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현상, 바로 군중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스만의 파리 개조 사업은 단순히 낡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려는 아주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죠. 예전에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길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바리케이드를 치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밀어버리고 넓고 고든 도로를 뚫은 겁니다.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도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해서 시위대를 진압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공간은 이전에는 서로 섞일 일이 전혀 없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데 뒤섞는 거대한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이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냐민은 엥게이스가 묘사했던 당시 런던의 충격적인 풍경을 빌려와서 이 새로운 도시 경험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수백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대한 힘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속의 개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고립되는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 역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이 기묘한 감각. 이것이 바로 근대적인 군중 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수많은 소음, 낯선 사람들과의 부딪힘.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치게 되죠. 베냐민은 이것을 근대적 삶의 핵심적인 경험인 충격과 연결합니다. 도시인의 눈은 겉으로는 무관심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쏟아지는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누가 말을 걸지 못하게 무표정하게 걷고 누가 부딪혀와도 기계적으로 피하는 행동들. 이게 바로 베냐민이 말한 자동적인 반사작용입니다. 진정한 소통이나 교감은 사라지고 방어적인 제스처만 남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아우라의 상실이 바로 이 군중 속에서 일어납니다. 보들레르의 시 지나가는 여인에게에서 베냐민은 이 군중 경험의 정수를 완벽하게 포착해냅니다. 시끄럽고 혼잡한 거리에서 시인은 우연히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 영원한 사랑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눈길에 스치는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강렬하고 애틋한 근대 도시의 슬픈 사랑 이야기인 셈이죠. 만남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지만 실제 관계를 맺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군중의 역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거리의 충격과 군중 속의 익명성에 완전히 압도된 근대적 개인은 이제 도망칠 곳을 찾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여정지는 그의 유일한 성역이자 마지막 피난처, 바로 부르주아의 사적인 공간인 실내입니다. 근데 부르주아의 삶은 마치 자석의 장극의 양극처럼 두 개의 극으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이윤을 계산하고 경쟁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의 공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현실로부터 도망쳐서 자신만의 환상을 지탱하는 공간, 실내가 있죠. 밖에서 겪었던 그 모든 충격과 비인간적인 관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진짜 나는 바로 이 안전한 공간 안에 있다는 환상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셈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들 각자가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판타스마고리아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내라는 공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집이 아니에요. 개인이 직접 연출가이자 주인공이 되는 사적인 무대인 셈이죠. 여기서 그는 먼 시대와 낯선 장소에서 온 물건들, 즉 또 다른 상품들을 수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본주의 도시의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또 다른 자본주의의 산물인 상품들로 자신만의 꿈의 세계를 꾸미는 겁니다. 결국 그의 거실은 이 세계라는 거대한 극장을 혼자서 안전하게 내다볼 수 있는 그만의 특별 관람석, 즉 박스석이 되는 것이죠. 이 실내 공간은 먼 것과 오래된 것들을 모아놓은 개인의 작은 박물관이자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단단한 껍질과도 같습니다. 나중에는 유겐트슈틸이라는 예술 양식처럼 개인의 개성과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베냐민은 이 안락하고 아늑한 껍질이 영원할 수 없다고 암시합니다. 이것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신문이 배달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벽을 뚫고 이 사적인 공간으로 침입하는 순간 이 개인적인 환상의 세계는 근대라는 거대한 힘 앞에 산산조각 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9세기 파리라는 거대한 무대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꿈결 같은 아케이드를 걸었고 상품이라는 새로운 신이 모셔진 신전에서 경배했으며 충격적인 군중의 파도로 헤쳐나와 위태로운 실내 공간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무대 장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판타스마고리아 속에서 예술가는, 시인은 과연 무엇을 볼까요? 근대의 시인은 이 더덥고 잔혹하기까지 한 경험들을 어떻게 항해하며 그것을 불멸의 예술로 바꿔놓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드디어 샤를 보들레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발터 베냐민의 글을 통해서 그의 아주 심오한 통찰 중 하나를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인 샤를 보들레르를 통해서 근대 도시의 삶, 그 격렬했던 심리적 경험을 어떻게 분석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베냐민에게 보들레르는요, 그냥 단순히 위대한 시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19세기 파리의 그 충격적인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냈고요. 그걸 지금껏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만들어낸, 말하자면 현대성의 진정한 영웅이었던 거죠. 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파편화된 우리 현대인의 의식과 경험의 본질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보들레르의 이 한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귀청이 터질 듯한 거리가 내 주위에서 고함치고 있었다. 와,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정말 19세기 파리의 그 압도적인 소음과 혼돈 그 한가운데 똑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거리가 시끄럽네 하는 그런 묘사가 절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경을 핥히고 개인의 내면을 위협하는 이 거대 도시의 물리적이고 또 심리적인 충격, 그 본질을 담아낸 하나의 외침인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발터 베냐민이 에드거 앨런 포 그리고 샤를 보들레르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군중을 탐구하면서 답을 찾고자 했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에게 군중은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인 사회현상,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개인의 가장 깊은 의식 구조까지 뒤흔들고 완전히 재편성해버리는 어마어마한 힘이었던 거죠. 자, 이 질문을 우리 여정의 이정표로 삼아서 지금부터 베냐민의 사유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베냐민이 왜 보들레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에드거 앨런 포를 꺼내드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 합니다. 그는 포의 단편소설 군중 속의 남자를 통해서요, 도시의 대중이 어떻게 끊임없이 충격을 생산해내는 거대한 기계가 되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포의 묘사가 베냐민에게는 근대적인 경험의 원형을 발견하게 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였던 셈이죠. 베냐민은 포의 이 묘사에 아주 깊이 주목합니다. 개별적인 인간성은 사라져버리고 자동적이고 방어적인 반응만 남은 군중의 모습.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멍하고 과장된 미소라니. 그리고 누가 툭 치면 막 허리를 90도로 숙여요. 이게 그냥 예의 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실 타인과의 갑작스러운 충돌을 피하고 그 충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는 거의 동물적인 수준의 무의식적인 제스처인 겁니다. 더 이상 깊은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변해버린 도시인의 초상, 바로 그걸 포가 그려냈던 거죠. 이 특징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정말 무서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먼저 예측 불가능한 야만인 같은 에너지가 막 넘실대는 군중 속에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서로 어깨를 부대끼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어요. 마치 각자 투명한 벽에 둘러싸인 채로 떠다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깊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는 반사작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익명성은 모든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기도 하죠. 결국 군중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바로 그 군중 때문에 길이 막히는 이 자기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대비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호프만이라는 작가의 작품에 나오는 전통적인 관찰자와 포의 소설에 나오는 근대적인 관찰자예요. 호프만의 관찰자는요, 안전한 창가에 딱 서서 오페라 글라스로 군중을 아주 여유롭게 관찰합니다. 그에게 군중은 분석 가능한 대상, 마치 화첩에 담긴 여러 유형의 그림,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전 근대적인 시선이죠. 반면에 포의 화자는 군중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 거대한 혼돈의 흐름
흐름 속으로 직접 뛰어듭니다. 더는 안전한 관찰자가 아니라 군중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이끌려서 그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근대적인 개인의 모습입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베냐민은 군중을 대상화하던 시대에서 군중에게 압도당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처럼 끊임없이 쏟아지는 충격의 공세에 직면해서 우리 개인의 정신은 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까요? 어떻게 버텨내는 걸까요? 베냐민은 여기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가져와서 의식이 수행하는 새로운 방어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건 그의 보들레르 붕성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의식이 일종의 정신적 경호원이 되는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잠재적으로 나를 압도할 수 있는 감각 데이터가 우리 정신 깊숙한 곳에 실질적인 손상,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남기기 전에 최전선에서 그걸 딱 가로채는 역할이죠. 베냐민의 말에 따르면 근대 도시에서의 삶이란 바로 이 경호원을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못하게 고용해야 하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호막이 없다면 개인의 정신은 무수한 자극의 홍수 속에서 아마 산산조각이 나고 말 테니까요. 자, 그럼 이 방어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외부에서 군중의 부딪힘이나 날카로운 소음 같은 자극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의식이 즉각 그것을 가로채죠. 이게 핵심입니다. 충격이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 전에 의식이 먼저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충격은 완화되어서 몇 시 몇 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 정보로만 등록됩니다. 감정적인 파장은 제거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정신적인 외상, 즉 트라우마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도시인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바로 내면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베냐민은 이 끊임없는 과정이 일종의 훈련이라고 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특정 동작을 거의 반사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처럼 도시인의 의식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충격을 막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세계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음미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심리적 방패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보호에는 어떤 대가가 따를까요? 베냐민은 그 심오한 결과가 바로 전통적인 경험의 붕괴, 그리고 그가 아우라라고 부르는 것의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값비싼 대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적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독일어 단어 두 개, 에르파웅과 에어레프니스의 차이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에르파웅은요, 세대를 거쳐서 축적되고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는 그런 깊이 있는 체험을 의미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오랜 시간 기술을 연마한 장인의 손길, 함께 치르는 마을 축제 같은 것들이죠. 이건 개인의 삶에 깊이 통합되는 아주 묵직하고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반면에 에어레프니스는 충격에 맞서기 위해서 항상 의식이 방어 태세를 취하는 근대인의 고립되고 파편화된 경험을 말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스크롤하면서 보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처럼 순간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지만 금방 잊히고 내면화되지는 않는 그런 단편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죠. 바로 이 충격 방어 메커니즘이 그 묵직한 에르파웅은 튕겨내고 가벼운 에어레프니스만 첨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베냐민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아우라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아우라는 어떤 사람이나 예술작품 혹은 자연 풍경에서 발산되는 고유한 현존감, 역사성, 그리고 만질 수 없는 분위기 같은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베냐민이 말하는 거리감과 시선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여름날 오후에 저 멀리 있는 산등성이를 멍하니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산이 마치 나를 되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아득하고 고요한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것이 아우라입니다. 이건 일방적인 바라봄이 아니라 대상과 내가 서로 눈을 맞추는 듯한 그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기운인 거죠. 그런데 왜 이 신비로운 아우라가 근대에 와서 급격하게 붕괴될까요? 베냐민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충격 방어입니다.
아우라를 느끼려면 대상에 온전히 정신을 내맡기는 몽상적인 몰입 상태가 필요한데 끊임없이 다음 충격을 경계해야 하는 도시인의 의식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죠. 멍하니 산을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둘째, 군중의 시선입니다. 아우라는 깊이 있는 상호적인 응시를 통해 형성되는데 도시의 군중 속에서는 서로를 대상화하는 무심하고 찰나적인 시선만이 오고 갈 뿐입니다. 셋째, 바로 기술적 복제 시대의 도래입니다. 사진과 영화는 원본이 가진 지금, 여기라는 유일무이한 현존감을 무한히 복제함으로써 그 고유한 아우라를 파괴해버리죠. 이처럼 충격과 복제의 세계 속에서 아우라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의식의 방패 때문에 깊이 있는 체험, 에르파롱이 차단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접근하는 방식마저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베냐민에 따르면 이제 과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순전한 우연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기억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서 베냐민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바로 두 종류의 기억을 구분하는 건데요. 먼저 자발적 기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머리를 써서 애써 떠올리는 기억이에요. 어제 점심에 뭘 먹었더라? 작년 여름 휴가 때 어디 갔었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건 과거에 대한 정보를 줄 뿐 과거의 생생한 경험 자체를 되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엘르프니스에 해당하는 기억이에요. 반면에 비자발적 기억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우연한 감각적인 계기로 불현듯 촉별되는 기억이죠.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주인공이 마들렌 과자를 홍차에 적셔 먹었을 때 그 맛과 향기가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모든 감각과 기억을 통째로 불러온 것처럼요. 베냐민은 바로 이 비자발적 기억만이 충격 방어 체계를 우회해서 잃어버린 에르파롱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본 겁니다. 이 과정은 정말 시간 여행과도 같아요. 현재의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감각적 사건이 의식이라는 검문소를 그냥 하이패스로 통과해서 곧장 무의식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과거의 어떤 감각과 공명할 때, 바로 그때 과거는 박제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 그 자체로 현재에 되살아납니다. 과거가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로 소환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충격의 시대를 살아가는 근대인이 상실된 총체적 경험, 에르팔롱에 가닿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베냐민은 말합니다. 보들레르의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인 만물조응은 바로 이러한 비자발적 기억과 에르팔롱의 세계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베냐민은 해석합니다. 향기와 색채와 소리가 서로 비밀스럽게 응답하고 공명한다는 이 시의 내용은요, 파편화된 근대의 경험 이면에 존재했던 어떤 통일된 세계의 가능성을 암시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감각적인 메아리를 통해서만, 우연한 감각의 섬광을 통해서만 잠시나마 그 잃어버린 원초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군중, 충격 방어, 아우라의 상실, 비자발적 기억까지 이 모든 개념들이 어떻게 보들레르의 시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그의 시를 단순히 사라진 과거에 대한 향수 어린 탄식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도시의 충격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예술적 대응으로 규정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베냐민이 보들레르에게서 발견한 영웅성의 핵심입니다. 그가 왜 영웅인가?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낭만주의 시인들이 혼란스러운 도시가 싫다고 전원으로, 신화로 혹은 과거의 이상향으로 도피할 때 보들레르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는 오히려 가장 추악하고 혼란스러운 파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죠. 스스로를 보호하는 대신 대도시가 가하는 모든 충격에 자신의 신경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예술을 벼려낸 겁니다. 베냐민은 근대 예술가의 새로운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서 보드렐르의 시에서 바로 이 펜싱 선수라는 이미지를 포착해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펜싱이라는 단어가요, 그의 분석에서 근대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펜싱 선수라는 비유는 정말 절묘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인에게 도시의 거리는 더 이상 사색하며 거니는 산책로가 아니라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결투장입니다. 그를 밀치고 스쳐 지나가는 군중은 상대 선수가 쉴 새 없이 뻗어오는 칼끝과도 같죠. 이때 시인이 휘두르는 칼, 즉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기술이 바로 시인 겁니다. 그는 쏟아지는 충격을 그대로 맞는 대신 시의 운율과 리듬이라는 엄격한 형식으로 그것을 받아쳐서 우아하고 계산된 예술적 움직임으로 변환시킵니다. 따라서 그의 창작은 더 이상 조용한 서재에서 영감을 기다리는 고요한 행위가 아니라 거리의 혼돈 속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즉흥적인 결투가 되는 거죠. 시쓰기는 충격에 대한 고도의 자기방어술인 셈입니다. 보들레르의 시에는 이러한 근대적 충격의 경험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인물들이 가득합니다. 도시를 어슬렁거리며 군중이라는 마약에 취하는 산책자,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기계의 리듬에 맞춰 파편화된 동작을 영원히 반복하는 노동자, 그리고 매 순간의 단절된 충격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꾼까지. 이들은 모두 시인 자신처럼 새롭고 파편화된 시간 경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근대의 얼굴들입니다. 특히 도박꾼은 과거의 경험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무의미해진 채 오직 현재의 한 방만이 존재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인물로서 충격적 경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죠. 결국 베냐민은 보들레르의 작품이 그 둘 모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시는 아우라와 진정한 체험, 에르파룽의 상실을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기록하는 슬픈 노래, 즉 애가인 동시에 그 충격의 한복판에서 살아남고 심지어 그 안에서 섬광 같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시적인 무기이자 갑옷을 벼려냅니다. 보들레르의 시는 충격으로 얼룩진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 현실을 견뎌내게 하는 갑옷인 셈이죠. 그리고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시대, 바로 이 충격의 시대를 이해할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발터 베냐민을 따라 샤를 보들레르의 세계를 탐험해온 저희의 긴 여정이 이제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근대성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을 모두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베냐민의 깊고 예리한 시선을 통해 고도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의 심장부에서 시인이란 어떤 존재였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게 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정신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삶이 주는 충격에서 시작해서 이 충격이 우리의 경험과 기억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술의 본질, 즉 아우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런 시대의 새로운 영웅은 누구였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들레르의 독특한 시적 방법론, 알레고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근대적 삶의 가장 원초적인 감각, 다시 말해 도시의 군중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경험입니다. 베냐민은 이것을 충격 경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구절 정말 유명하죠? 보들레르의 시인데 이게 그냥 낭만적인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베냐민에 따르면 이건 근대 도시의 본질을 꿰뚫는 한 장면이에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는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고 곧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죠. 이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마지막 눈길에 모든 것이 응축된 아주 근대적인 만남의 형태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베냐민의 핵심 개념인 쇼크 엘레프니스, 즉 충격 경험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도시의 거리, 공장, 군중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자극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식은 이 충격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치 방패처럼 작동합니다. 외부 자극이 내면 깊숙이 들어와 상처를 입히기 전에 미리 쳐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어 기제가 너무나 효율적으로 작동한 나머지 그 어떤 경험도 우리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표면에서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이 효과를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베냐민은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군중 속의 남자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가 런던 거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일종의 악몽처럼 왜곡된 거울처럼 보여주죠.
사람들은 서로 부딪혀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과장된 사과를 해요. 이건 진정한 인간적 소통이 아니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화된 반사작용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왜곡된 모습이야말로 군중 속에 있지만 철저히 고립된 근대인의 심리적 진실을 폭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격의 한복판에서 시인 보들레르는 어땠을까요? 베냐민은 보들레르를 저 멀리 상아탑에 앉아서 시를 쓰는 고고한 천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는 이 혼돈의 한가운데 서서 칼을 든 펜싱 선수 같았다는 거죠. 군중이 던지는 충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시의 운율과 리듬이라는 칼로 그 충격들을 정면으로 받아치고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의 시는 이 처절한 싸움의 기록인 셈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계속해서 외부의 충격을 막아내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내면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험의 본질이 변하고 기억의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베냐민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합니다. 독일어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에어파롱과 에어레프니스예요. 에어파롱은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세대를 거쳐 공동체에 축적된 깊고 풍부한 경험을 말합니다. 이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죠. 반면에 에어레프니스는 도시의 충격 속에서 개인이 겪는 순간적이고 파편적인 체험입니다. 놀이공원에서 탄 롤러코스터처럼 강렬하지만 딱 그 순간뿐이고 다른 경험들과 연결되지 않죠. 근대 사회는 바로 이 에어파롱이 사라지고 에어레프니스만 남는 시대라는 겁니다. 베냐민은 이 지점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끌어옵니다. 프로이트의 이 말이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 정신에 보초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초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모든 충격을 밖에서 다 막아버리면 그 사건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기록 보관소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의 차원에선 인지는 하지만 무의식의 차원에는 각인되지 않는 거죠. 정보로 등록은 되지만 진정한 경험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기억의 종류와도 직결됩니다. 이건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떠올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인공이 마들렌 과자를 홍차에 적셔 먹는 순간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비자발적 기억입니다. 이건 의식의 방패를 우회해서 곧장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건드리죠. 반면 의식적 회상은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 하고 머릿속 달력을 뒤지는 것과 같아요. 충격으로 가득 찬 근대적 삶은 이 비자발적 기억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의식적 회상, 즉 표편화된 정보의 저장고만 남겨놓습니다. 경험과 기억의 방식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면 당연히 예술을 보고 느끼는 방식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베냐민의 가장 유명한 개념, 아우라의 몰락이 등장합니다. 아우라, 베냐민의 정의가 좀 시적이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어떤 먼 것의 일회적인 현상,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술관에서 수백 년 된 원본 그림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림은 바로 코앞에 있지만 그 그림이 겪어온 시간, 작가의 유일무이한 손길 때문에 어떤 신성한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손댈 수 없는 어떤 분위기, 바로 그게 아우라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그 장소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데서 나오는 특별한 기운이죠. 자, 옛날 신전에 있던 조각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냥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의 일부였어요. 아무나 볼 수도 없었고 그 장소를 떠날 수도 없었죠. 이게 바로 재의 가치를 지닌 아우라적 예술입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영화 같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은 어때요? 똑같은 사진을 수천, 수만 장 찍어서 전 세계로 보낼 수 있죠. 이제 예술은 신성한 재단에서 내려와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시의 대상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전시 가치가 재의 가치를 밀어내고 예술 작품의 아우라를 파괴하는 힘이죠. 베냐민은 이 아우라가 인간의 시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쳐다보면 그 사람도 나를 돌아봐 주길 기대하잖아요. 이런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시선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는 어때요? 카메라는 우리를 찍지만 절대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주 차갑고 일방적인 시선이죠. 이 되돌아오지 않는 기계의 시선이 바로 인간적인 교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우라를 사라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충격적이고 파편적이고 아우라마저 사라져버린 세상. 이런 곳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이 주인공, 즉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베냐민은 보들레르의 시에서 전통적인 영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웅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영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에요. 갑옷 입은 기사나 위대한 장군이 아니죠. 플라누에르는 목적 없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산책자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일할 때 그는 게으르게 도시를 관찰하죠. 이게 바로 생산성 지상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영웅적이에요. 매춘부는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파는 존재죠. 인간이 상품이 되는 자본주의의 맨 얼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녀는 시대의 진실을 폭로하는 영웅입니다. 넉마주의는 버려진 것들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구원의 영웅이죠. 이처럼 보들레르는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 그늘진 곳에서 근대의 진정한 영웅들을 발견했던 겁니다. 베냐민의 이 말, 영웅은 근대성의 진정한 주체다. 여기서 영웅은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의 뒷골목에서 화려한 살롱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대의 압력에 맞서는 평범하거나 혹은 비범한 개인들을 의미해요. 위대함의 무대가 이제 공적인 광장에서 사적인 내면으로 옮겨온 거죠. 그리고 그 정점에 댄디가 있습니다. 수행할 과업이 없는 헤라클레스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죠. 세상이 더 이상 영웅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영웅주의는 이제 겉모습, 태도,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옷차림, 흐트러짐 없는 표정, 어떤 충격에도 동요하지 않는 냉정함. 이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저항이자 공허한 시대의 위대함을 연기하는 필사적인 퍼포먼스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역사는 진보의 서사가 아니라 페어더미가 됐고 경험은 조각났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베냐민은 그 답을 바로 알레고리라는 개념에서 찾습니다. 베냐민은 말합니다. 알레고리는 세상에 대한 의미가 이미 정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의미가 무너져 내렸을 때 시작된다고요. 이전 시대에는 장미가 사랑을 상징하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 그런 당연한 연결고리는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폐허가 된 사물 위에 자기만의 의미를 아주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올려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명하는 거죠. 이게 상징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상징에서는 비둘기와 평화처럼 의미와 형태가 하나처럼 보이죠. 하지만 알레고리에서는 둘 사이의 간격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옛날 그림에 나오는 해골은 그냥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죽은 것, 생명이 사라진 사물의 잔해입니다. 알레고리 작가는 이 잔해를 보면서 우울하게 생각하죠. 아, 모든 것은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그리고 이 폐허에 덧없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사물과 의미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균열 자체가 알레고리의 본질입니다. 이 알레고리적 시선은 역사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으로 생각하잖아요. 베냐민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에게 역사는 진보의 행진이 아니라 폐허가 계속 쌓이는 단 하나의 거대한 파국이에요. 그는 역사의 천사라는 유명한 이미지를 그리는데요. 이 천사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원으로부터 진보라는 이름의 폭풍이 너무 세게 불어와서 날개를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로 질질 끌려가는 동안 천사의 눈앞에는 과거의 폐허더미가 하늘까지 치솟는 끔찍한 모습만 보이는 거죠. 바로 여기서 시인과 역사학자가 만납니다. 넉마주의가 도시의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걸 주워 모으듯 보들레르라는 알레고리 시인은 역사의 쓰레기 더미, 즉 모두가 잊어버린 것들 속에서 시를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바로 이게 진정한 역사적 유물론자의 태도라고 말해요. 승리자들이 써놓은 거대한 역사가 아니라 패배하고 버려진 것들의 파편 속에서 시대의 진실을 읽어내는 것. 보들레르의 시학이 바로 베냐민의 역사 철학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베냐민을 따라 보들레르의 세계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파리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베냐민이 말한 도시의 충격은 오늘날 스마트폰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정보의 충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폐허 더미처럼 느껴지고 현재는 파편적인 순간들의 연속일 때 우리는 과연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의 의미를 엮어낼 수 있을까요? 베냐민의 이 오래된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무겁고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